자, 그러면 계속해서 논술 문항의 사례 및 비판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술 문항은 사실 1994년도죠. 이제 본고사가 시작되면서 논술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몇 번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논술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 왔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이고요. 또한 각각의 문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논술 교사가 되었다 또는 뭐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친다 라고 하신다면 논술에서 필요한 부분이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문제를 낼 때 어떠한 문제를 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독 과제형 논술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자료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항이죠. 그래서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라는 시험 뭐 다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논술이라는 것이 이전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만 풀다가 오지선다형도 아니에요. 수학능력고사 이전에 그 학력고사는 그 사지선다형이죠. 그런 사지선다형 문제만 풀다가 이제 뭐 수능과 본고사라는 어떤 체제로 이제 지금하고 또 조금 다른 그런 체제로 대입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었던 것 같고 기존에 외국에 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참고한 유형이 그 유명한 그 프랑스 대학 입시 시험 바칼로레아죠. 그래서 이 시험은 바칼로레아와 유사하게 학생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현한 여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이제 어떤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반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창의성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자의 문제 의식, 필자란 말은 이제 수험생이겠죠. 수험생의 문제 의식과 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글쓰기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글을 쓰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 스스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시문을 통해서 필자 스스로 주제를 찾아야 되고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은 스스로 주제를 찾아야 되고 또한 그 주제에 관련된 수험생, 필자의 주체적 관점, 자신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죠. 여러분들 이제 글을 써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글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쓰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의식을 내포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 그런 문제 의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주체적인 어떤 생각, 해결책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글이죠. 뭐 논문을 쓰던 아니면 레포트를 내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글쓰기, 즉 일반적인 글쓰기, 실제적인 글쓰기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것이 이 단독 과제형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은 공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고립되어 형성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러한 유기적 연결성을 논의의 축으로 하여 오늘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라. 자, 유의사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네. 여러 가지 쓰지 말고 한 가지만 쓰라는 거죠.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글 못 쓰는 사람들 또는 생각이 좀 배경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주제가 나오면 여러 개를 막 써가지고 병렬식으로 써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글의 어떤 유형을 남들 정해주고 있습니다. 인과 분석의 방법을 적용해서 논의를 전개하라. 인과,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제 분석적 방법을 통해 적용해서 논의를 전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은 딱 두 개죠. 하나만 써라. 하나만 중점적으로 다뤄라.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 정도만 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주제 같은 것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적 축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들을 현재 적용해서 다시 미래에 물려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뭐 정신적 유산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문화적 유산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필자가 논수험생이 하나 골라야 돼. 여러 가지 중에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자신의 주체적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주제를 고르는 것부터 주체적 관점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주제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변주된 그런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이러한 유형은 초창기의 그 논술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논술문을 쓰려면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존재로서 필자가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서술하라는 것이 주제죠. 인간은 역사적 존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게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할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을 물려받은 것을 현대에 맞게 개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사항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 하나로 택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해서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인과 분석의 방법에 맞게 또 글을 서술할 필요성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잠깐 끊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뭐 이걸 자, 지켜볼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문항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특징을 보시면, 앞부분의 특징을 보시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강조하겠죠.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강조한다. 즉, 이 문항은 뭡니까?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학생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여지를 갖게 된다. 세 번째, 필자의 문제의식과 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글쓰기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 이 세 가지가 교육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답을 듣지 마시고 강의를 잠깐 정지 눌러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냥 듣지만 말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항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답을 적었을 거고, 만약에 수업 시간이라면 제가 뭐 몇 명에게 발표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물어볼 거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요거의 문제점은.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고립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한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성을 논의의 축으로 삼아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라. 너무 이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며 또한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렵죠. 물론 뭐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겠지만 그것이 이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개인의 어떤 독서 양이라든지 경험, 즉 배경 지식의 유무가 이 어떤 글 자체의 질을 좌우하는 그러한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죠. 한편에 완성된 어떤 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글 자체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참신성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글 구조 자체 탄탄한 구조, 잘 짜여진 구조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 기준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럼 학생들에게 과연 평가 기준을 제시했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평가의 또 공정성, 객관성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그 학생부 전형입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대학 입학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다? 평가의 공정성 문제죠. 그 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이죠. 뭐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특별 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기부를 빡빡하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기부를 한적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볼 때, 그럼 평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방법은 어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어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조금 이제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어떠한 주제를 찾았느냐, 저기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도 평가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떤 그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개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고, 또한 글의 구조 자체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잘 짜여져 있느냐, 뭐 그런 것들도 평가해야 될 것이고, 뭐 문장 비문이 없느냐, 띄어쓰기 잘 되느냐, 뭐 그런 것도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각각의 어떤 배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평가자의 주관성이 많이 작용할 그런 여지가 높은 문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라는 것은 학생의 자율성, 그리고 이제 문제의 발견과 해결 강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글쓰기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그런 문제도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방향으로 답을 써야 될지 학생들이 갈피를 잡기도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유형의 논술 문항은 이제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논술의 정체성을 작문 행위의 본질에서 찾는 입장에서는 이런 필자가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문항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논술에서 이제 글쓰기, 작문 행위하고 관련 없죠. 관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논술은 그냥 작문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사고, 작문의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은 그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평가의 단점, 평가의 어려움, 평가의 객관성,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바칼로레아가 경쟁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격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것은 그 약간의 주관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뭐 패스냐 페일이냐 정도를 평가하는 거지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또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보니까 또 시점도 많은 사람이 하게 되고 주관성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패스페일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 담보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쟁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 평가의 주관성은 굉장히 지양돼야 될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료 제시형 논술 문항이에요. 이건 이제 몇 가지 읽기 자료를 주고 그와 관련된 논제를 풀어 나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고요. 먼저 첫 번째 자료 분석, 두 번째 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단독 제시형 논술 문항, 앞서 봤던 단독 제시형 논술 문항은 자료에 대한 이해는 포함하지 않죠. 글쓰기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이 자료 제시형은 자료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중요시되고 이제 그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추론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문항을 푸는 것 자체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론을 한 다음에 비판을 하는, 즉 논술 문항의 해결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뭐 창의적 이해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읽기 자료에 출연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논의의 방향을 좀 일차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아까 봤던 단독 과제형처럼 자유롭게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또는 읽기 자료에서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이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문항 사례를 보면 이제 아래의 글 다는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이 잘 드러난 얘기다.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나는 합리성이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의 해명, 다는 조지 리처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의 문장을 이 문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앞서 봤듯이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험생은 뭘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나는 합리성이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와 나와 다에 나타난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가, 나, 다의 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문제 그대로죠. 두 번째는 가와 나를 참조해서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징을 서술한다. 세 번째,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술한다. 우선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가나 다 지문을 지금 이 제 프린트에는 지문을 쓰진 않았어요. 지문이 실제는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걸 쓰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제목만 제가 제시를 했는데, 가는 교과서, 나는 하버마스의 글, 다는 조지 리처의 글이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실려 있지는 않아요. 다행히. 여튼 이런 가와 나와 다의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가나 다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 그대로 가와 나를 참조해서 다에 나타나는 합리성이 갖는 특징을 설명해야 되겠죠. 예. 이것은 이제 비판적인 이해, 추론적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현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이건 비판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독서의 과정을 이제 글로써 형성한 거라고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 가나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적 또는 약간의 추론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합리성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라. 이것은 이제 추론적 이해.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와 나를 참조하다 보면 가와 나는 일종의 배경 지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안에 있지 않고 자유로서 제시되어 있지만 가와 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에 나타난 합리성의 특성을 어떻게 가와 나를 참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추론적인 이해. 그리고 마지막은 대놓고 비판적으로 논술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비판적 이해. 그러니까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글로 쓸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문항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의미의 생산은 필자가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가지고 자료에 접근하여 다른 필자의 텍스트를 전용하거나 변형함으로 발생한다는 사회 구성적 관점과 맥이 닿는다. 텍스트는 자기 혼자의 견해만으로 아까 봤던 단독 문항형처럼
자기 혼자의 견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다른 어떤 필자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쓰거나 변형함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호 텍스트성이죠. 상호 텍스트성. 예.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읽기를 통해서 현상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대립된 두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문제로 확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문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아까 특징에 나왔죠. 논의의 방향이 제한된다는 거죠. 사실은 거의 다 이 가나 다를 보게 되면 결국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한받기 때문에 사실상 답은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글을 제가 안 보여줘서 잘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나 위르겐 하버마스 다 조지 리처. 여러분 뭐 이름은 드러나 봤습니까? 하버마스? 저도 하버마스 책을 샀는데요. 거의 뭐 새 책으로 꽂혀 있습니다. 예,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책을 샀는데 아주 제가 30대 때 산 책인데 그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갈 때라 읽을 줄 알고 샀었는데 그냥 지금 책장 장식용으로 5만 원짜리 장식용이죠. 잘 쓰고 있어요. 조지 리처는 뭐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맥도날드가 뭐 내용은 대충 아는 내용이에요. 맥도날드가 그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햄버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 가게 뭐 매장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음료의 어떤 그 유형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뭐 제품의 어떤 그 수급 방식이라든지 포장 방식, 또 조리 방식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최대의 이유를 뽑아넣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그 안에 대신에 그 안에 이제 어떤 효율성만 있지 뭐 어떤 사람 인간성은 없다. 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물론 주어지긴 했지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 답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보는 건데 창의적 생각까지 볼 수 없고 거의 문항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유사한 답안 또는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게 존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창의성은 빼고 뭐 비판적 사고력, 뭐 이해력 그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너무 고난이도다라는 점. 예. 그러니까 아까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글이다. 교육 과정을 완전히 벗어났다. 차라리 단독 제 과제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과거, 현재, 미래 문항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또는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니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기술 시간에 배웠던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문제는 이제 정도를 넘어섰죠. 윌건 하버마스가 웬 말이며 조지 리처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 고난이도다. 아주 뭐랄까요? 논술 가외를 아주 이제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문제죠. 2002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시형 문항은 단독 과제형 문항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이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너무 어려웠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답이 이 글을 읽은 사람,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답이 차이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답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입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통합 교과, 다양한 교과들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교과 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단계화된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 능력 시험이 쉬워지면서 이 변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생긴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 역시 수학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죠. 좀 고등 사고력을 기른다라기보다는 수학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한 이해, 적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지식이 직접 등장하거나 영어 지문이 제시된다던가 수리 논술, 과학 논술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이죠. 그래서 지금 이과, 문과 또는 계열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다 다르겠죠. 이과면 그쪽 계열에서 좀 예심을 뽑아내고, 문과면 그쪽 계열, 문과도 인문 계열이냐 사회 계열이냐 따라 가지고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 사례를 볼게요. 자, 문제 1. 아래 제시문 1부터 5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거 사실적 이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아래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해서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 세 번째, 근로장려 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자료 2의 근로장려 세제의 구조를 상세히 해석하고 이 제도의 특징을 문제 1에 언급된 사회적 가치들의 상호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 아래 보기 정책 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1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으로 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 2는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고, 또 그 입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이제 옹호해야 되는 것. 또 자료 3 같은 경우, 문제 2에는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은 뭡니까? 이와 관련된 제도, 실제 사회의 제도를 하나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상세히 해석하라. 그리고 이 재료의 특징을 문제 1에서 언급된 사회적 가치들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서술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실제 사회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요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를 보면 뭡니까? 이건 역시 또 실제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선정해서 앞서 했던 내용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이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를 묻는 질문이며 2번하고 4번은 이제 어느 정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묻는 질문이죠. 어떤 입장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 하나를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문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 문항에 요구하는 바에 맞게 답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럼 이에 문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각 제시문들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제시문들을 입장별로 나누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를 활용해서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 세제 또는 이제 그것과 관련한 설명도 해야 되고, 문제 3과 관련해서요. 그 문제 4와 관련해서 입학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 찬성을 하던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배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문제 1과 3번이 합쳐서 50점, 2와 4번이 합쳐서 50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실적인 이해, 비판적인 이해, 그 둘을 동등한 가치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추론적인 이해, 즉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문장의 배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문항의 교육적 가치는 뭡니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3번, 4번 문제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생활에 적용한다니까 너무 편협한 것 같은데 어떤 실제의 사회적 이슈들을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글쓰기의 실제성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글쓰기가 어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문항의 문제점 역시 있는데 뭡니까? 역시 답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옹호하시오라고 했겠지만 결국 찬반 정도로 나뉜다는 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다양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문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항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수준 정도를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의 창의성, 창의적 해석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는 점인데 문제는 이제 역시 창의적인 해결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답의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 봤던 그 자료 제시형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즉 서술을 하는 내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보장하다 보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자유로운 글쓰기, 또 다양한 생각들을 좀 평가하기 어려워진다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가진 어떤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논술 문항의 사례를 보고 각각의 문항의 장단점을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어떤 문항이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세 번째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이 쓰이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인문계 같은 경우 영어, 지문 그런 게 나오는 문장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